자, 오늘의 그분을 만나볼까요? 환자들의 답답한 코와 귀를 뻥 뚫어주시는 해결사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하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 이 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네. 네, 너무 감기 추워요. 환자, 네, 감기 환자도 네. 많고 독감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 환자 많이 보시죠? 요즘 B형 독감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선생님은 1년에 감기가 몇 번이나 걸리시나요? 저요? 네. 저는 사실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거의 안 걸리는데 한 2번 정도 약간 좀 목이 칼칼하고 이제 콧물이 조금 날 것 같은 느낌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셀프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그냥 잠을 푹 잡니다, 저는. 약을 네. 먹는 것보다는 딱 심해질 것 같은 타이밍에 네. 잠을 자주는 게 확실히 저는 안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무조건 많이 잡니다.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진료 경험상 환자들이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감기 진료 보러 이비인후과를 가장 많이 제가 오시거든요. 오프닝에서도 네.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는 소아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신도시나 아파트 많은 곳에서는 정말 소아 환자가 많습니다. 물론 소아들이 호흡기가 가장 안 좋으니까 네. 이비인후과를 많이 오는 건 맞는데 실제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는 이거는 제 개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저기 대학병원에서 이제 트레이닝 받는 동안에는 감기 환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네, 대학에서는 이제 대부분 수술 위주로 병원이 돌아가다 보니까 뭐 갑상선 암 환자들 아니면 이제 두경부의 암 환자들 후두암 아니면 코는 축농증 수술, 네. 귀는 중이염 수술 주로 이런 진료만 하다가 현실은 네, 처음에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나왔더니 감기 환자를 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 궁금증이 정말 많은데요. 그리고 청취자 네.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샵 0951로 그런 질문들, 궁금증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 우리는 귀를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 이제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듣는 것 외에 귀가 하는 역할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귀는 제일 귓바퀴만 사실은 밖에 보이니까 소리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이지 않는 고막 안쪽으로 해서 청신경하고 평형신경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리도 듣는데 그 평형신경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학생 때 유스타키오관이라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 탈 때 네. 높은 데 올라갈 때 귀 먹먹해지죠. 먹먹해지는 그때 중이관과 이제 바깥쪽에 그 공기의 압력을 맞춰주는 역할을 네. 보통 귀가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종종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지러우면 저도 사실 한 10년 전쯤에 겪었었는데 겁부터 나더라고요. 그쵸. 겁부터 나고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귀 때문인지 바로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뇌에 문제가 생긴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뭐 뇌졸중? 그렇죠. 전조 증상으로 어지러움증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사실 구별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일반인들이 처음에 어지럼증을 느끼면 일단 정신이 없고 이게 너무 어지러워서 사실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쵸.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운데 일단 그냥 귀에 대한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이석증을 예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석증은 대부분 이제 자다가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이석이 위치가 바뀌면서 어지러운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자다가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씻으려고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뭘 하려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팽팽 돌면서 어지러운데 짧아요. 네. 보통은 5분 이내, 이제 1분 이내, 1분 짧게, 이내요? 보통은 1분 이내 일반적인 이석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긴 한데 가만히 있으면 보통은 가라앉거든요. 근데 가라앉기도 하나요? 머리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보통은 그 이벤트가 끝나면 약간의 어지럼증이 잔존처럼 남을 수는 있는데 막 회전성으로 도는 어지럼증은 대부분 가라앉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정신 없으면 이제 그것도 신경 쓸 겨를은 없으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뇌졸중하고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뇌졸중은 일단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심장병이나 뭐 혈압이나 네.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어지러운데 어지럼증만 있는 경우보다는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항상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 네. 뇌졸중 증상 아니면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네. 아니면은 좀 이렇게 걷는 게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그런 증상이 동반이 될 때는 그때는 무조건 응급실에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젊고 근데 젊고 대체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네.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직접 겪어보면 굉장히 불편한 증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이석, 이 돌은 도대체 왜 빠지는 거죠?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 돌이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고 그냥 머리를 어디가 부닥쳤다. 교통사고 난 다음에 머리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실제로 어떤 보면 충격이 이석증이 가해졌을 때. 그쵸, 충격이 네. 가해졌을 때 생길 수는 있다고 하는데 두부 외상이 있는 사람만 이석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석은 알려진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귀 속에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그 난형낭이나 이제 구형낭 같은 그런 귀 안에 내이에 있는 구조 속에 이석이라고 하는 그 칼슘 덩어리가 있거든요. 네. 그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붙어 있는데 걔들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후루룩 떨어지면 이제 귀의 관으로 굴러가면서 그 구르는 양상에 따라서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이석증을 치료하는 약은 없는 거죠, 선생님? 증상은 조절해 볼 수 있는데 네. 이석은 치료하려면 재활 치료라고 해서 이석을 다시 없애는 치료를 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 가면 이렇게 눈을 바라보시잖아요. 그쵸? 네. 뭘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안경 같은 걸 씌우잖아요. 네. 그 시야를 깜깜하게 만들면은 이게 그 시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석증에 있는 안진이 훨씬 잘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안경 같은 거를 이게 보통 프렌젤 안경이라고는 하는데 그거를 씌워서 눈동자를 관찰을 해서 네. 이제 이석은 이제 어지럽다고 해서 눈동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한 방향이나 이게 이석증이 나타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면 치료는 바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생활 습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샤워하고 나면 이제 귀 구멍까지 물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또 자연스럽게 면봉을 하나 짚고 귀를 파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물기를 말리기 위해서 이거 괜찮은 건가요? 혹은 귀지가 뭔가 쌓여서 약간 이물감이 느껴질 때도 면봉을 들고 이게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교과서적인 정답은 네. 하지 말라고 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끔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내가 불편하다고 느꼈을 때 가려우면 긁잖아요. 그런 그쵸. 것처럼 귀가 불편하면 한 번씩 손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두세 번. 아침에 씻을 때 한 번. 습관적으로. 그렇죠. 습관적으로 귀를 계속적으로 파다 보면 귀가 피부이기 때문에 네. 긁히다 보면 얘가 상처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상처가 나면 진물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진물이 생기면 그 진물 때문에 또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면 또 긁게 돼요. 네. 그래서 또 긁다 보면 그게 악순환으로 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피부가 망가져 버려요. 귀지가 많이 이게 귀 안에 쌓이다 보면 이게 진짜 약간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먹먹한 그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많이 하거든요. 오십니다. 네네. 네. 이게 너무 많이 파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나요? 그냥- 귀지를 많이 네. 파서 생기는 부작용이요? 그거는 저는 귀지를 자주 파서 생기는 부작용은 그 이게 피부에 쌓이나요? 그러면 이 안에? 웨이도염이 생기는 거 말고는 네. 없는 것 같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귀지는 털어내도 또 생기고 털어내도 또 네.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그 귀의 분비샘에서 귀지를 매일매일 만들기 때문에 그냥 귀지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네. 좀 덜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파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일단 피부가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귀는 그래도 듣는 기능이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노화가 오면 청력도 떨어지잖아요. 청력도 떨어지는데 요즘엔 젊은 친구들도 난청을 겪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어폰, 많이 끼는 그 이어폰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이어폰을 오래 쓰면 실제로 청력이 떨어지나요? 이어폰을 오래 쓰면 청력이 떨어진다는 말보다는 음. 큰 소리를 오래 들으면 청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어폰 자체보다는 뭔가 네. 큰 소리를 계속해서 내 귀를 그런데 노출시켰을 때. 이제 이어폰은 이게 외부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소리가 들어오는 게 네. 아니고 바로 외위에 밀착시켜서 소리를 바로 고막을 통해서 쏘는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청력이 손상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네. 특히 외부 기본 소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데시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볼륨을 높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장시간 작용하면 80데시벨 넘어가는 소리는 난청을 만들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난청이 생기는데 제일 큰 문제가 네. 지하철의 기본 소음이 한 70데시벨, 80데시벨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제가 기본 소음이 80데시벨 정도. 근데 지하철에 그냥 타면 보통 한 7, 80데시벨 소리 계속 그 지나갈 때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리를 안 들으려면 네. 분명히 나는 그 소리보다 큰 더 소리로 크게. 볼륨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0데시벨 넘어가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귀에 들어가면 청신경이 이제 다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해서 특정 주파수 대역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어폰을 좀 확연하게 덜 쓰면 그런 증상이 좀 완화되기도 하나요? 손상이 이미 만들어진 건 네. 어떻게 못하겠지만 네. 더 생기진 않을 확률이 커요. 알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네. 6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듣는 네. 게 좋고 보통 일상적인 대화가 60데시벨 정도가 아.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난청을 유발하는 청력 주파수 그 소리의 크기가 꽤 낮네요. 엄청 큰 소리는 아니에요. 아. 네. 저도 참고를 해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계속 끼고 네.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는 일단 청력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안 좋다. 네. 선생님, 이제 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코는 네네. 냄새를 맡고 숨을 쉬는 곳이죠. 네. 귀의 기능이 단순히 듣는 것 이외에 뭐 평형 감각이라든지 그걸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는데 코도 이 두 가지 기능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숨을 쉴 때 저희가 공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먼지나 세균이나 이런 이물질이 같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습도도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코의 기능은 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는 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비동을 통해서 그 공기들이 데워지기 때문에 가습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온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습도 조절해주는 역할이 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말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네. 비강 발성이 도움이 되니까. 그게 뭐죠?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네.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코 뒤에 공명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왜 코 막히거나 감기 걸리면 소리가 맹맹하게 맞죠. 바뀌잖아요. 네. 발성에도 코는 영향을 줍니다. 코 맹맹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코 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네. 밤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이제 네네. 코가 막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약국에서 코 뚫는 스프레이를 많이 팔죠. 네. 많이 팔기도 네. 하고 그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매일 뿌려도 괜찮은가요? 매일 뿌리면 코 막힘이 심해집니다. 약국에서 매일- 파는 거는. 네. 더 심해져요? 네. 왜 그렇죠? 그게 약의 성분 자체가 네. 코의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일에서 보통 뭐 일주일까지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네. 그냥 한 3일에서 5일 정도 쓰시는 동안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코가 뻥 뚫리거든요. 네. 약을 쓰는 동안에는. 근데 그 약을 일주일 이상 사용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코 점막이 점점 부으면서 코 막히는 신호를 내보내요. 그러면 그 약을 쓰시는 동안에는 코 막힘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이 못 돼요. 수술을 하든 뭘 하든. 그렇군요. 전혀 몰랐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는 5일 정도, 네. 5일 이내에 코가 많이 막힐 때 잠깐 쓰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근데 살다 보면 코 막힘이 오래 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도 모르게 쓰다 보면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끊지 않으면 이건 해결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네. 주변에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 비염 수술을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염 수술은 해도 뭔가 그때뿐이고 다시 재발한다는 네. 말도 들었거든요. 네. 이 수술이 효과가 있나요? 네. 네. 효과는 있습니다. 네. 다만 예전에는 코 수술을 할 때 코 안에 콧살이라고 하는 요런 이렇게 비갑개가 퉁퉁하게 부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 콧살 안에 뼈가 같이 있어가지고 뼈랑 점막을 같이 떼버렸거든요. 그러면 뼈가 없으니까 점막이 더 자라질 않아서 공간은 확실히 넓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네. 공간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수술 테크닉이 예전처럼 그렇게 과하게 떼는 게 아니고 뼈는 남겨두되 부어있는 점막만 수축을 시키는 쪽으로 수술을 해요. 네. 그리고 고주파를 쓰든 뭐 아르곤 음. 이런 레이저를 쓰든 간에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점막만 수축을 시킨 상태에서 코를 붓게 만드는 그 외부 자극들 있잖아요. 그 그쵸. 사람이 알러지가 있으면 알러지가 문제든지 어떤 그런 외부 환경이 만약에 똑같으면 네. 수축을 시켜놔도 얘는 또 그 자극에 노출되면 또 그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잘 조절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잘 근데 관리한다는 거는 뭘까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만약에 비염이 있다고 하면 그 비염 치료를 보통 생각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약을 먹는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오랫동안 비염 앓는 사람들은 보통은 약보다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 스프레이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면역 치료라고 해서 그 비염을 조금 없애주는 특히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없애주는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하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재발을 기본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이 다는 아니지만. 비염 수술을 하면은 이거 회복 기간이 긴가요? 아니요. 짧은가요? 이게 병원마다 좀 다른데 보통 수술은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퇴원은 뭐 하루 정도 입원은 하루 정도 하시거나 보통 퇴원을 하시는데 네.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근데 이 점막이 낫는 데가 보통 한두 달이 걸려요. 한두 달이 걸리는 거군요. 이게 점막이 건드려 놓으면 딱지도 생기고 이제 그쵸. 부었다가 이제 회복을 해야 하니까. 그쵸 다시 정상 살로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두 달은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환절기에 이거 코 세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이게 약간 유행인데 네. 비염 환자라면 누구나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코 세척 자체는 그냥 생리식염수로 코를 씻어내는 네. 행동이기 때문에 비염 환자면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누구나. 누구나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통이 깨끗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귀가 할 때 귀 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물이 귀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사실은 뭐 어떤 분이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 세척에 후유증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통이 오염돼 있거나 네. 아니면 그 물이 깨끗한 물 아닌 거 가령 주겸이 좋아 이러면서 어르신들 네네. 주겸 사서 막 만들어서 쓰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문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몸이 그 체내가 0.9% 네. 그 소금 그 뭐지? 염도. 네, 염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투압이 달라지면 세포가 팽창하거나 쪼그라들면서 세포 손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좋다고 이제 소금을 타서 드시는 경우에는 그 등장성 용액으로 0.9%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런 좋다고 절대로, 그런 절대로. 소금을 네. 섞어서 드시는 건 세척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당연히 일반 생수로 다시면 안 되고 그냥 물로 네. 코 이렇게 씻어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 세척액을 그쵸. 구매해서. 0.9% 세척액을 구매해서 네.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통도 소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혹시라도 오염되면 세균을 코 안으로 오히려 더러운 물로 세척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그때 같아요. 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네. 네. 선생님 피곤하면 코를 골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저께 코를 많이 골았어. 어저께 좀 약간 과음을 한 것 같아. 너무 네. 피곤했어. 내가 과로를 했어.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위험한 수준의 어떤 코골이 그 기준이 있을까요?
요즘은 그 수면 무호흡증, 폐쇄성 네.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단순 코골이 환자분들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무호흡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제 무호흡은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밤에 숨을 못 쉬는 그게 코에서 이제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숨구멍이 있는데 네. 거기가 어떤 이유로 좁아져서 호흡이 멈추는 상황이 생기면 몸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혈압이 상승한다거나 아니면은 뇌출혈, 뇌졸중 같이 뭔가 뇌혈관 질환이 생긴다거나 네. 갑자기 사람이 사망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생기거든요. 무서운데요? 예, 실제로 저는 봤어요. 그래. 예, 저 그 실습 돌 때 네. 되게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60대 분이셨는데 네.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수면 무호흡증 있어서 있는 거 알고 치료받는다고 계셨는데 네. 다음 날 갔더니 어머. 이제 이렇게 아.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런 거를 경험을 하니까 이제 이게 좀 치료를 잘 해야 되는 병은 맞는데 보통 이제 숨이 좀 뭐 그 코를 고신다고 하면 코를 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코를 골면서 숨이 끊어지는 구간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의학적으로는 10초 이상. 10초 이상. 10초 이상 내가 숨을 안 쉰다. 와. 근데 꽤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안 쉬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쵸. 있어요. 검사해 보면 아. 그런 식으로 호흡이 10초 이상 멎는 네.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검사로 나오니까 10초 이상 생기는 게 1시간에 5번 이상. 왜 그렇게 그렇게 심각한 손상까지 그쵸. 발생할 수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정도 증상이 있으면서 이제 낮에 막 졸고 피곤하고 밤에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네, 새벽에 네. 코 골다가 자기가 막 놀라서 깨고 막 네네. 이런 경우에는 네. 꼭 병원을 가셔가지고 요즘 많이 하시는 다원 검사, 수면 다원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분이 그쵸? 보통 더 잘 알죠. 네. 혹은 뭐 룸메이트가 될 수도 그쵸. 있고. 옆에 같이 있으신 분. 네. 그런 어떤 그 증상을 목격을 하면 그쵸. 병원에 가봐라. 그렇죠. 라고 가서 이야기를 확인을 꼭 해보시고 네. 네. 이게 당장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사실은 조금 무시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방치하면 굉장히 네. 위험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치료하나요? 보통은 그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은 양압기라고 해서 네. 그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건 살 빼는 거. 그 보통은 이제 살이 찌면서 네. 살이 찌면 몸에 여기저기 지방이 쌓이는데 이 목 쪽에도 살이 붙으면 공간이 네. 좁아지잖아요. 통이 좁아질 수 있으니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가장 기본은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무실 때 자세도 똑바로 누워 자면 턱 막히니까 옆으로 주무시라고 네. 하거나 아니면은 요새 코골이 관련해서 운동 이런 것도 좀 유튜브 찾아보면 많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안쪽에 구강 내 근육을 조금 강화시켜주는 네. 그런 식의 막 혀를 들거나 내밀면서 집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혼자서 할 수 그냥 있는. 10분씩 할 수 있는 네.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정도로 안 되는 분이면 이제 아니면 다원 검사했더니 수치가 좀 높다 그러면 이제 네. 양압기 보통 많이 쓰시죠 요새는. 아. 코에다가 그 이게 마스크 같은 걸 써서 영화에서 본 적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그쵸. 그쵸. 그냥 써가지고 네. 그 공기를 숨을 쉴 때 양압을 그냥 플러스 압력을 탁 줘가지고 이게 좁아지는 걸 탁 열리도록 열리도록 하는 불편하다고 거구나.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